오른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국 이을령 다시 한번 잡아내고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슛! 골입니다. 한국이 선취골을 넣습니다. 황선홍! 역시 황선홍이네요. 네, 황선홍 폴란드와의 일전에서 선취골을 넣습니다. 역시 황선홍입니다. 네. 이을령 선수의 정확한 빠르고 낮게 깔리는 센터링을 그렇죠. 바로 우리가 네, 월드컵에 나가면서요 통산 12호 골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취골로는 98년 하석부 선수에 이은 두 번째 두 골입니다. 번째입니다. 이을령 선수의 짧고 강한 센터링 정말 자, 센터링이 좋았어요. 아주 여유 좋았어요. 있게. 짧고 강하게 그리고 논스톱 슈팅. 논스톱으로 가볍게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춰줬습니다. 네, 이을령, 황선홍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월드컵에서 폴란드를 만나서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박정력한 슛 기회! 오른발 슛! 골! 두 번째 골! 유상철입니다. 유상철 선수예요. 2대0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에게 9골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황선홍, 유상철. 네, 천하의 두 대결에도 잡기 힘든 네. 정말 잡으면서 한 사람을 또 제꼈죠. 제끼는 제끼고 슈팅한 것이 그렇습니다. 바로 손을 맞았지만 볼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네. 자, 한국의 유상철의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슈팅 골문을 출렁이게 하면서 한국이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황선홍 선수와 유상철 선수의 멋진 골 장면 아마 수십 번도 넘게 보셨을 겁니다.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봐도 그야말로 감격스럽고 기분 좋아지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원하게 터지는 골이야말로 축구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현대 축구 경기에서 골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리킥입니다. 지난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프리킥으로 연결된 득점이 총 득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프리킥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멋진 프리킥은 지난 97년 프랑스 프레 월드컵 대회에서 브라질의 카를로스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프리킥이었다고 평가되는 이 슛은 축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의 과학 상식을 완전히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법칙을 깨트렸다는 그 프리킥의 비밀. 지금부터 그 블랙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was a great shot and one of the best goals in the history of the Brazilian team. I think it was an amazingly beautiful goal because he has an enormous power when he's kicking the ball. And it was an incredible shot. That was so crazy. That's such a great player, Roberto Carlos, for me. 환상적이었죠. 저도 몇 차례 봤는데 과연 그 선수가 저렇게 낙차 큰 공을 저런 스피드로 빠르기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정말 지금 생각해도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좋은 슈팅이었죠. 지난 97년 프랑스에서 열린 4개국 초청 프레 월드컵 대회. 대회 개막전은 세계 최강 브라질과 프랑스의 경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를 놓고 벌어진 프랑스와 브라질의 자존심을 건 대결. 초반부터 경기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호나우도와 호마리오를 앞세운 브라질이 약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22분, 브라질은 프랑스 선수의 반칙으로 프리킥을 얻습니다. 키커는 왼쪽 윙백을 맡고 있는 호베르트 카를로스 선수. 골문을 지키는 건 세계적인 골키퍼 파비엥 바르테즈였습니다. 카를로스 선수의 완벽에 가까운 프리킥. 관중석은 물론 선수들 또한 이 슛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공은
골대를 벗어나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갑자기 휘어지기 시작해 골대를 맞추면서 골인 됩니다. 이 순간 골키퍼는 넋을 잃은 듯 공을 물끄러미 쳐다만 볼 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비수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거의. 지금까지 그런 볼 본 적도 없었고 내가 만약에 그쪽에 서 있었더라도 좀 막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한 볼이었기 때문에. 이 슛을 통해 카를로스 선수는 프리킥의 마술사란 새로운 별명을 얻었고 수비수로선 당대 최고의 몸값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슛을 세계 언론은 UFO 슛이라는 이름을 붙여 격찬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세계 올스타 팀과 한일 올스타 팀의 친선 경기에서도 멋진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전반 18분 세계 올스타 팀의 반칙으로 한일 올스타 팀은 프리킥의 기회를 얻습니다. 키커는 한국의 고종수 선수. 골문에는 골 넣는 골키퍼로 유명한 칠라베르트 선수가 서 있었습니다. 페널티 라인 왼쪽에서 찬 공이 골키퍼의 왼쪽을 정확히 뚫으며 그물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세계적인 칠라베르트 선수도 공이 오는 방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환상의 프리킥. 고종수 선수의 이 왼발 프리킥은 세계 올스타 팀 선수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골이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꺾여 들어온 것도 좀 다른 선수들보다는 좀 약간 좀 더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좀 정확성이 있어요, 보면은 프리킥 찰 때. 전에 전북에 있을 때 이제 수원이랑 게임 뛰다 프리킥이 있었는데 그때 종수가 찼는데 그때 골을 제가 먹었었거든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서서 먹었는데 잘 차더라고요. 처음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하다 갑자기 왼쪽으로 휘어진 카를로스 선수의 슛. 이 슛이 보여준 궤적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공이 날아가는 그 방정식 자체는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공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공이 이렇게 일그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공의 주변의 공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우리 수학적으로 풀기 어려운 그런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슈퍼컴퓨터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 공의 궤적을 우리가 분석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킥 지점은 골라인에서 36m 떨어진 곳. 공이 휜 각도는 135도였습니다. 처음 공은 10m를 직진했습니다. 이때 속도는 시속 108km. 그 후 왼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휘어지면서 골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축구공의 회전 횟수는 초당 약 10회였습니다. 회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강한 회전력을 가진 축구공은 큰 궤적을 그리며 골인 됐습니다. 아무도 이 놀라운 프리킥의 궤적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대 밖으로 사라졌던 공이 갑자기 나타나 골인 됐다는 의미로 이 슛을 UFO 슛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When you touch the ball in one place, then maybe there is more spin in the ball, and it depends about the spin and the speed of the ball that you can make a kind of turn. But I think that most of the time is that he's kicking very tough. That's always what he is doing. And yeah, and he doesn't place the ball, but still he has also a kind of spin in it. So that's the way he is touching. There's maybe some special, but it is very difficult to get that kind of spin of the ball. 한편 고종수 선수의 프리킥 지점은 골라인으로부터 2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공의 속도는 약 92km. 이 속도로 공은 5m를 직진합니다.
이때 공의 회전 횟수는 초당 8회였습니다. 회전은 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공이 5m를 직진할 때까지만 해도 공은 골대를 벗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공이 휘어지면서 골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슛을 보고 나서 이제 뭐 팀 동료들이나 저나 많이 이렇게 나와서 연습 삼아 그 슛을 이렇게 차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슛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각도상으로 이렇게 많이 휘어서 들어가는 슛은 굉장히 차기가 힘들고 보통 일반 프로축구 선수들도 굉장히 차기 힘든 그런 슛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야구의 변화구처럼 두 선수의 프리킥은 휘어졌습니다. 이 슛은 이른바 바나나킥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슛과는 그 궤적이나 속도가 사뭇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골키퍼인 바르테스나 칠라베르트 같은 선수들도 그냥 멍하니 선 채로 골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 이것이 카를로스 선수의 프리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종수 선수의 프리킥입니다. 공을 차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궤적의 차이는 있지만 공이 직선으로 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급격하게 휘었다는 점. 그것이 바로 이 두 슛의 공통점입니다. 골대를 벗어나 날아가던 공이 마치 마술을 부린 것처럼 급격하게 휘어서 골인 된 프리킥. 우선 공이 휘는 원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서 곡선을 그리며 수비벽을 피해 날아간 카를로스 선수의 프리킥. 고종수 선수가 찬 프리킥 또한 환상적인 곡선을 그리며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공이 곡선을 그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원리를 가장 처음 밝혀낸 건 독일의 물리학자 구스타프 마그누스였습니다. 마그누스는 포탄의 탄도를 연구하던 중 회전하는 포탄이나 총알이 왜 한쪽으로 휘어서 날아가는지 알게 됐습니다. 발사된 탄환이 목표 지점까지 휘어지면서 날아가는 건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지는 커브와 같은 원리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던진 커브는 직구보다 빠르진 않지만 급격한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치기 어려운 공입니다. 이런 원리를 풀어주는 간단한 실험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원통 안에 들어간 공은 원통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 안에서 회전하게 됩니다. 공이 든 원통을 앞으로 던졌을 때 공은 땅이 아닌 하늘로 떠오르면서 날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옆으로 던졌을 때 공은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날아갔습니다.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공의 방향. 우리는 공이 날아갈 때의 공기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기가 흐르는 현상이나 공기의 흐름이 물체에 어떤 힘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는 풍동 실험. 또한 이 실험을 통해 공기의 흐름 속에 있는 축구공의 기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공기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사진 촬영까지 함께했습니다. 공은 정지해 있는 상태고 바람이 주변으로 불고 있는 형태를 연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을 온통 감싼 채 유선형 모양으로 공기가 흐릅니다. 하지만 공이 회전하게 되면 공기의 흐름은 다르게 변합니다. 먼저 공을 따라 위아래의 공기 흐름이 다릅니다. 회전 방향과 같은 위쪽의 경우 공기의 흐름이 느린 반면 아래쪽의 경우는 빠릅니다. 이후 흐름이 느린 곳은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빠른 곳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압력의 차이로 발생한 힘의 방향에 따라 축구공은 한쪽 방향으로 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구공이 그러니까 공기 속을 이렇게 지나갈 때 회전을 하지 않고 그냥 곧장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공기가 다가오는 것이 양쪽으로 그냥 똑같은 속도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아까 그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그 양쪽의 그 공기 흐름이 같기 때문에 서로 같은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도 나아가는 방향의 수직 방향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공이 회전을 하기 회전하면은 한쪽 방향은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고 또 다른 쪽 방향은 느려지고 해서 그 베르누이 정리에 의하면은 그 압력과 그 공기 흐름의 그 속력의 그 제곱이 합이 서로 일정한데요. 그러면은 공기의 흐름이 빠른 쪽은 압력이 적어지고 공기 흐름이 늦은 쪽은 압력이 커지죠. 그럼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면은 나가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회전하는 공이 휘어지는 원리는 또 다른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퀴가 달린 수레 위에 둥근 원통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그 앞에서 선풍기로 바람을 보내자 원통의 회전력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이때 원통을 손에서 떼면 수레는 원통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원통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켰습니다. 방향만 다를 뿐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원리로 회전하는 공을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공은 그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어집니다.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공이 왼쪽으로 휘어집니다. 공기의 흐름이 느리고 압력이 높은 오른쪽에서 흐름은 빠르지만 압력이 낮은 왼쪽으로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카를로스의 슛이 왼쪽으로 휜 건 공의 회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궤적이 가파른 곡선을 그린 건 회전수가 초당 약 10회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회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종종 바나나킥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골키퍼가 득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골키퍼가 공을 보고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0.3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를로스 선수가 찬 공이 골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약 1초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시간상으로는 공보다는 골키퍼가 더 빠르기 때문에 공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키퍼가 공의 방향조차 예측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선 채로 골을 허용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카를로스 선수와 고종수 선수의 프리킥은 골대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일정 거리를 직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휘어지는 순간부터 공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시간까지 골키퍼가 반응할 수 있는 최소 시간은 약 0.3초보다도 더욱더 짧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들은 두 선수의 공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선수의 프리킥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올스타전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현재 기온은 지난해 열린 프로축구 올스타전 캐논 슈터 대회. 선수들의 슈팅 속도를 측정, 가장 빠른 슛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그대로 슛! 네! 118km. 아직까지는 샤샤가 1위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대로 슛! 네! 자, 123이면은 덤볼. 참가 선수들의 평균 속도는 시속 약 110km에서 20km. 이때 선수들이 찬 공은 모두 직선으로 날아갔습니다. 공에 회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직진하려고 하면은 마찰력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찰력을 극복하려고 하면 초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축구공은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높은 속도로 처음에 직진을 해야만 마찰력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속도 이상이 되게 되면 마찰력이 작게 작용하는 그런 난류 영역이 있습니다. 그 난류 영역 속으로 우리가 축구공을 넣을 수 있으면 마찰력을 상대적으로 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더욱더 빨리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카를로스 선수의 슛처럼 공의 속도가 빠르면 공기의 흐름이 아주 특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초반 10m를 직진한 카를로스 선수의 프리킥. 이때 공의 속도는 약 시속 108km였습니다. 이곳에서 공은 직진했습니다. 공의 회전력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 원인은 108km란 빠른 속도에 있습니다. 보통 시속 100km 이상이면 마찰력을 크게 받지 않는 난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카를로스의 슛은 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공의 속도가 떨어지면서 마찰력을 많이 받게 된 공은 결국 회전 방향대로 휘게 된 것입니다. 카를로스 선수의 킥은 처음에는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직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휘어져서 프랑스 골대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약간 정량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초기 속도, 직진 속도가 시속 108km 정도 이상이면서 공 자체의 회전, 그러니까 스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초당 10회 이상의 회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카를로스 선수의 발을 떠나가지고 약 10m 정도는 상대적으로 마찰력이 작게 작용하는 난류 영역입니다. 공 주변의 공기 흐름 자체가 소용돌이 치게 되죠. 그래서 그 난류 영역이라는 현상이고, 특별히 마찰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스핀이 있다 하더라도 공의 궤적이 휘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 10m 정도를 우리가 직진하게 되면 마찰에 의해서 공의 스피드가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8km 이하 정도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척류 영역이라 해서 공 주변의 공기 흐름 자체가 얇은 층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는 상당한 마찰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공의 속도가 느리면 공 표면에 얇은 층이 형성되면서 앞뒤에 압력차가 생겨 공기의 저항력이 큽니다. 반면 속도가 빠를 경우엔 공 뒤쪽에만 작은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공기의 저항을 받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속도는 줄지 않습니다. 물론 공에 회전을 많이 걸면 속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고종수 선수의 프리킥 속도는 약 92km, 직선 거리로 계산하면 약 128km입니다. 꽤 빠른 속도로 공을 찼기 때문에 초반 5m 정도가 직진한 다음 공의 속도가 떨어지면서 공의 회전 방향에 따라 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직선으로 가던 공을 회전 방향에 따라 휘어지게 할 수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강하게 찰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초반 난류 영역으로 기술되는 축구공의 궤적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요. 둘째로는 상당한 많은 양의 회전량을 우리가 축구공에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척류 영역에서 급격하게 공이 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구공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류 영역에서의 공은 공기의 저항이 작고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 선수의 10m 직진 거리가 바로 이 난류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수들의 경우엔 10m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킥을 찰 때 수비수들은 10m보다 작은 9.15m 떨어진 곳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9.15m란 거리는 난류 영역에서 보이는 축구공의 위험으로부터 수비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학적인 경기 규칙인 셈입니다. 카를로스 선수의 슛을 직선 거리로 계산하면 약 시속 140km가 나온다고 합니다. 박찬호 선수의 직구 속도가 시속 150km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가히 놀라운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 가운데서도 이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선수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몇몇 선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카를로스 선수가 140km라는 놀라운 속도로 공을 찰 수 있는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힘을 카를로스 선수의 허벅지 근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키 168cm, 몸무게 67kg의 평범한 체격을 가진 카를로스. 하지만 그의 허벅지 둘레는 무려 58cm나 된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2배가 넘는 다리 근육입니다. 하지만 국내 최고의 프리킥을 자랑하는 고정수 선수는 카를로스 선수처럼 허벅지 근육이 발달한 체형은 아닙니다. 두 선수의 닮은 점과 다른 점, 그 속에서 우리는 프리킥의 또 다른 비밀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구 선수의 근력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배군기 전국 고교 축구 대회에서 득점왕에 오른 김종복 선수. 공격수인 종복의 근력을 통해 축구 선수에게 필요한 근력을 알아봤습니다. 세 번 차는 거, 세 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자, 세게 빡 차고! 무엇보다 강한 킥과 슈팅 동작에서 필요한 건 순발력과 유연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0분 내내 경기를 뛸 수 있는 전신지구력도 중요한 조건의 하나입니다. 카를로스 선수처럼 종복이 또한 다리 근육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주로 하체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축구 선수에게 요구되는 근력은 같은 하체 운동을 하는 육상 선수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육상 선수는 주로 정지하는 기능이 좀 약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과 관련되는 근육들이 상당히 발달하는 반면에 축구 선수는 앞으로 나아가는 기능은 물론 이제 가장 주가 되겠지만 우선 그거보다는 방향 전환, 좌우 그리고 후퇴, 전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리 근육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육상 선수보다는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58cm가 넘는 카를로스 선수의 다리 근육. 이 근육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으로 카를로스 선수의 UFO 슛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수 선수의 경우는 다리 근육이 강하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무릎에 펴는 힘만 세다고 해서 공을 세게 차는 것이 아니라 팔의 위치, 균형을 잡는 팔의 위치, 허리의 어떤 그런 유연성, 또 고관절, 즉 힙 관절의 어떤 유연성, 무릎, 발목, 그다음에 디딤발, 즉 오른발로 찰 때 왼발의 위치,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것이 잘 조화롭게 수축이 되어 가지고 타이밍이 적절하게 잘 맞아질 때 좋은 슛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킥을 할 때 필요한 건 허리에서 엉덩이로 내려오는 튼튼한 관절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다리 근육. 이런 이유로 카를로스 선수의 다리 근육이 유난히 발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강한 킥의 또 다른 신체 비밀은 발목에 있습니다. 고종수 선수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실제로 봐도 발목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 발목 힘이 좋다는 이유는 보통 이제 일반 선수들은 슈팅을 찰 때도 이렇게 백스윙을 뒤로 크게 하잖아요. 크게 했다가 슈팅을 차는데 고종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목 힘으로, 그러니까 길게 빼지 않아도 짧게 있어도 발목 힘으로 슈팅을 하니까 그 슈팅 속도나 뭐 그런 게 타 선수들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목의 중심에 공을 정확히 맞추고 빠르게 슛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발목의 유연성. 대부분의 외국 선수들이 힘을 들이지 않고 강한 슛을 선보이는 것도 모두 이런 발목 덕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종수 선수의 슛은 속도는 덜 나오지만 슛의 정확도가 뛰어난 것입니다. 발목으로 짧게 공을 차기 때문에 다리의 근육 전체를 쓸 때보다 스윙 속도가 짧습니다. 그만큼 골키퍼들이 공의 방향을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다리 근육과 함께 발목의 유연성까지 갖춘 카를로스. 공의 강한 회전력과 정확성을 주기 때문에 UFO 슛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97년 카를로스 선수의 이 환상적인 프리킥을 본 수많은 축구 선수들은 이 프리킥을 따라해보려고 꽤 많은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본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말이죠. 그런데도 이 슛을 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를로스 선수 자신 역시 마음 먹는다고 아무 때나 이 프리킥을 찰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 선수들이 이 슛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카를로스 선수는 여러 차례 시도를 하면 한 번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축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강한 킥을 구사할 수 있는 근력과 연습을 통해 얻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카를로스와 고종수 선수처럼 프리킥을 차기 위해선
공을 강하게 차는 동시에 회전력도 많이 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차려면 공의 어떤 부위를 어떻게 차야 하는 걸까요? 지난 5월에 끝난 프로축구대회 준우승팀인 울산 현대 프로축구단. 훈련 연습이 한창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킥의 형태를 알아봤습니다. How are you touching the ball? Most of the time, because you get more pace when you are turning the ball inside. When you play the ball outside foot, then the pace of the ball is most of the time not so high. So when you pass the ball inside, yes, then you get more pace. Now, then of course, when you have the ball, you can touch the ball more under. When you touch the ball more under, then the ball can go more high. When you touch the ball in the middle, then it keeps the same level. When you touch the ball more high, then it gets more speed, and the ball is going lower. 그라운드를 가르는 수많은 킥 중에 똑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선수들마다 가지고 있는 힘과 속도도 다르고 공을 차는 발의 위치도 순간순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슛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면 공과 발의 접촉면, 자세에 따라 몇 가지 기본 킥은 있습니다. 킥 시범을 보여줄 선수들은 프로축구 최다골의 주인공 김현석 선수, 올림픽 대표를 지낸 박진섭 선수, 역시 올림픽 대표를 지낸 김도균 선수입니다. 인사이드 킥은 정확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나 정확하게 패스할 때 인사이드 패스를 하는 거고 인사이드 킥이고요. 인프론트 킥은 발끝 앞쪽 안쪽으로 휘어서 차는 킥이기 때문에 후리킥이라든가 스크럼을 넘기는 그런 킥으로 많이 주로 사용이 되고, 인스텝 킥 같은 경우에는 멀리 보낼 때, 길게 보낼 때, 장거리로 갈 때, 킥을 할 때, 아니면 슈팅을 할 때, 강하게 때릴 때, 그럴 때 제일 이게 인스텝으로 가는 때리는 반경이 크기 때문에 강하고 멀리 갈 수 있는 킥이고요. 복사뼈 밑에 움푹 들어간 부분과 공이 직각을 이뤄야 하는 인사이드 킥. 공을 밀어내는 기분으로 잔디를 베어내듯 찹니다. 공과 발의 접촉면이 넓어 정확도가 높은 인사이드 킥. 그래서 페널티 킥이나 짧은 패스로 자주 사용됩니다. 인프론트란 엄지발가락 끝에서 안쪽 발목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찰 때 발 안쪽으로 감아차는 인프론트 킥. 공이 나아가면서 휘어지기 때문에 이른바 바나나 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상대 수비벽을 넘겨 프리킥하거나 측면 돌파 뒤 문전으로 패스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고정수 선수의 프리킥 또한 인프론트 킥이었습니다. 골키퍼의 머리를 넘는 슛 대부분이 바로 이 인프론트 킥에 속합니다. 발등 앞부분으로 차는 인스텝 킥. 공을 향해 달려들며 발등 앞부분으로 공의 중앙을 차기 때문에 힘이 그대로 공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킥이라고 불리는 인스텝 킥. 빨랫줄 같은 중거리 슛이 인스텝 킥에서 나왔습니다. 아웃프런트란 새끼발가락과 발목의 바깥쪽 복사뼈를 포함하는 부분. 아웃프런트로 공의 중심 안쪽 부분을 약간 비껴서 찹니다. 인프런트 킥과 마찬가지 원리로 방향만 다를 뿐
공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큰 곡선을 그립니다. 카를로스 선수의 프리킥이 바로 아웃 프론트 킥이었습니다. 발의 바깥쪽을 사용하는 아웃사이드 킥. 공을 차는 발은 발등을 바깥으로 하고 공의 중심을 밀어내듯이 찹니다. 이 킥은 발의 방향과 공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편을 속이기에 좋은 킥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킥도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그 방향과 속도가 또 달라집니다. 어떤 킥으로 공의 어느 부위를 어떤 속도로 찰 것인지는 그때그때 선수들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다양한 궤적과 속도의 킥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That's also important. And where are you touching the ball? So, first of all, position of the ball. Then the player has to know what is my opportunity to do. Now think about the way of touching. Where can I touch the ball? Where I have to touch the ball. And the second point is the pace of the ball. Now, and that is what he's doing with his technique. 킥의 방향과 공을 차는 위치에 따라 이 슛의 궤적과 속도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바나나 킥은 언제부터 볼 수 있었을까요? 바나나 킥이 제일 처음 나온 건 1934년 이탈리아 월드컵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오르시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갈고리 모양으로 공의 방향이 휘어지면서 들어간 이 슛. 이 슛은 당시 대단한 화제를 몰고 왔고 그래서 다음 날 사진 작가들을 위해 재현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다시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르시 선수의 그 킥은 오늘날처럼 어떤 원리나 훈련에 의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찬 공이 우연하게 바나나 킥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현대 축구에서의 바나나 킥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다양한 킥의 기술 개발과 선수들의 체력이 향상되면서 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공의 궤적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여기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축구공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인구 가운데 최고의 정확성을 갖췄다는 피버노바. 그 정확성은 로봇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로봇 발을 이용해 35m 전방의 물체를 맞추는 실험. 2,000번 이상이나 슛을 날린 결과 빗나간 경우는 한두 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For us, the robotic leg is a fantastic instrument to kick balls at a high quantity, always with the same speed, always with the same pressure, always with the same angle. And then you have a landing area. You can measure the landings of the ball left and right, but also in distance. And gives you information about the quality of the accuracy of this ball. We did hundreds of kicking tests with the robotic leg. And what we realized with the Fivanova is that the accuracy compared with previous balls, Adidas balls or competitor balls, is that the landing area has a distance of 20 centimeters, which is a unique situation. 첨단 과학 기술로 태어난 피버노바.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피버노바의 재질에 있습니다. 공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폴리우레탄이 공의 내구성과 정확성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공으로서의 재질로서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무게랄까 아니면 어떤 그 코팅, 그 도포를 했을 때 공의 어떤 유체 역학적인 그런 일정한 궤적을 그을 수 있는 일정한 비거리를 갈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폴리우레탄 수지가 제일 원피와 가까운 그런 원단들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실제로 폴리우레탄 소재로 된 축구공이 처음으로 사용된 미국 월드컵 대회에서는 전대회보다 평균 0.5골이 증가됐습니다.
공의 탄력과 정확성을 더해준다는 폴리우레탄 소재의 장점을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이 소재로 된 공의 출현은 공격수들에게는 희소식이었지만 골키퍼들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폴리우레탄은 튀어오르는 공의 힘을 나타내는 탄력성 또한 높였습니다. 인공 가죽이기 때문에 균일한 두께를 유지할 수 있는 폴리우레탄. 따라서 어느 방향에서나 똑같은 반발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정확성 또한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공 가죽은 100% 방수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을 최소 250번 이상 물속에 넣어 방수성을 시험하는 테스트. 결과는 젖은 상태에서도 마른 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발력과 회전력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축구공에는 첨단 과학기술의 역사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처음 축구가 시작됐을 때 축구공은 동물의 방광에 바람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 가죽 내부에 고무를 넣어 만든 축구공이 탄생했지만 이 공은 차는 순간 발이 아플 정도로 무겁고 딱딱한 공이었습니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등장한 공인구. 이때부터 축구공은 월드컵과 함께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천연 가죽에서 시작된 재질은 정확성이 뛰어난 플라스틱 재질의 인공 가죽으로 하나의 둥근 원으로 시작된 구조는 32개의 조각이 만나 하나의 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축구공은 30개의 모서리를 가진 정 20면체가 급여됩니다. 이 모서리를 3등분해 3분의 1과 3분의 2가 되는 두 점을 잡으면 60개의 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이 이어져 둥근 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970년대 그 전에는 그 18조각, 16조각, 12조각의 축구 공들이 가죽으로 된 공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수나 무게나 반발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게 32조각이라는 것이 1970년대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20개의 그 정육각형, 12개의 정오각형이 현재까지 개발된 기하학적인 구도로 봐가지고는 가장 완벽한 원주를 구성하고 있다. 가장 완벽한 원주를 구성하고 가장 그것이 반발력이나 아니면 공의 어떤 킥킹, 공을 찰 때 어떤 회전이나 아니면 비거리, 궤도가 일정하게 나오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전체적으로 그 32조각을 대신할 만한 기하학적인 구도의 공은 현재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FIFA 월드컵 공식 승인구 피버노바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4년 뒤에 열리는 월드컵에서는 지금의 이 피버노바보다 더욱더 탄력성과 정확성이 더해진 축구공이 탄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공의 회전력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축구화에도 최첨단 과학의 발전이 숨어 있습니다. 잔디 상태에 따라서 혹은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축구화가 나올 정도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잉글랜드의 베컴은 무려 3억 원을 호가하는 축구화를 신고 경기에 임한다고 합니다. 자, 그야말로 슛을 제조하는 황금 발이 황금 신발을 만난 셈입니다. 축구공의 회전력과 정확성을 한 단계 높여준다는 게 이 제작사의 주장입니다. 결국 과학의 진보와 함께 축구공 그리고 축구화도 함께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최첨단 과학과 축구의 결합이 슛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미래가 잠옷 궁금해집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환상의 슛이 그리 멀지 않은 날에 탄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31일 화려하게 시작된 2002년 피파 한일 월드컵.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현대 축구에 걸맞게 전 대회보다 많은 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엔 보다 더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공격에 유리하도록 경기 규칙을 바꾸고 선수들의 경기력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축구공의 변화일 거라고 과학자들은 예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축구공들은 상당히 그 표면 자체가 매끄러운 축구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축구공을 골프공처럼 어떤 홈을 만들다든지 표면 상태를 굉장히 거칠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축구 속도에 의해서도 우리가 난류 영역으로 축구공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축구공 자체가 훨씬 더 위력적으로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만화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UFO처럼 신비하고 강력한 슛을 축구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과로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축구공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탄성력이 좋고 반발력이 좋은 그 축구공을 만들어냄으로써 축구 선수들이 좀 더 쉽게 멀리 찰 수 있고, 그다음 멀리 찰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축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축구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재밌게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그런 시합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합의 룰도 점점 공격적으로 재밌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공도 좀 더 축구 선수의 기술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그런 그러니까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축구공이 설계가 되어 나갈 것이고, 지금 점점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선수들의 그 체력적인 면을 갖다 최대한 올려가지고 한계 극복에 나설 것이다 하는 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축구가 훨씬 더 타이트하고 강해지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겨내려면 역시 그 방법이다. 그게 이제 뭐 기술적인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점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환상적인 프리킥. 그것은 예술이면서 또한 과학이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의 과학은 선수들의 훈련 과정이나 선수 관리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도 과학적인 훈련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몇 시간 후면 16강 진출의 최대 승부처인 미국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팀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2차전 경기에서는 과연 또 어떤 멋진 슛으로 승리를 이끌어내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